제1편 십간십이지론. 세상 만물은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운이 움직이고 멈춤에 따라 음과 양으로 나뉘며 기운이 성숙하고 미성숙함에 따라 사상으로 갈라집니다. 기운이 정점에 이른 상태가 태양과 태음이며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가 소양과 소음입니다. 이 사상 안에 오행의 이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물은 태음이고 불은 태양이며 나무는 소양, 금은 소음입니다. 흙은 이 음양과 오행의 기운이 서로 부딪히고 섞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오행이 있는데 왜 다시 십간과 십이지지가 필요한 것일까요? 음양이 오행을 낳았지만 그 오행 안에도 각각 음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예로 들면 갑목과 을목은 나무의 음양입니다. 갑은 을이 기운이고 을은 갑이 실질적인 형태입니다. 하늘에서는 생동하는 기운으로 만물에 유행하는 것이 갑이며 땅에서 만물의 형상을 갖추고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을입니다. 갑과 을이 있으면 나무의 음양이 갖춰진 것입니다. 다시 인과 묘가 있는 이유는 갑을과 인묘를 천지와 음양으로 나누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갑을이 하늘에서 운행하며 음양을 나눈다면 인묘는 땅에 존재하며 음양을 나타냅니다. 갑을은 관청의 관리와 같고 인묘는 그 관리가 다스리는 지역과 같습니다. 갑목은 인의 녹을 두고 을목은 묘의 녹을 두어 각각 한 달의 명령을 주관합니다. 하늘의 기운인 갑을은 움직여 멈추지 않으나 땅의 인묘는 고정되어 옮겨가지 않습니다. 기운으로 논하면 갑이 을보다 왕성하고 질긴 정도로 논하면 을이 갑보다 견고합니다. 시중에 잘못된 책들에서 갑목을 큰 숲의 나무라 베어내야 하고 을목을 연약한 싹이라 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다른 오행도 이와 같으며 흙은 사계절의 기운이 섞인 것이라 사계절에 흩어져 왕성합니다. 명리학을 배우려는 이는 반드시 먼저 이 간지의 설을 알아야 입문할 수 있습니다. 제2편 음양생극론. 사계절의 운행은 서로를 살리는 상생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무는 불을 생하고 불은 흙을, 흙은 금을, 금은 물을, 다시 물은 나무를 생하는 순서로 순환하기에 시간이 끊이지 않고 흐릅니다. 하지만 생이 있으면 반드시 극함이 있어야 합니다. 돕기만 하고 억제하지 않는다면 계절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극은 넘치는 것을 조절하여 멈추게 하고 다시 갈무리하게 함으로써 다음 발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기운을 조절하니 사계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나무를 예로 들면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이면 그 기운이 꺾입니다. 꺾인다는 것은 밖으로 발산되던 기운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니 이 억제가 곧 다음 생명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어 생명을 유지하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먹기만 한다면 오래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계절의 운행에는 생과 극이 같은 용도로 쓰이며 그 공로 또한 같습니다. 다만 오행의 음양에 따라 생극의 작용에 차이가 생깁니다. 똑같이 나무를 생하는 물이라도 정인과 편인의 차이가 있고 똑같이 나무를 극하는 금이라도 정관과 칠살로 나뉩니다. 정인과 편인은 서로 비슷하지만 정관과 칠살은 선과 악의 구분이 뚜렷하므로 그 이치를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제3편 음양생사론. 천간은 움직여 멈추지 않고 지지는 고요하게 제자리를 지킵니다. 각 천간의 기운은 12달을 거치며 생, 왕, 묘, 절이 과정을 지납니다. 양은 기운이 모이는 성질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는 순행을 따르고 음은 기운이 흩어지는 성질이 있어 뒤로 물러나는 역행을 따릅니다. 이것이 12운성에서 양순음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자연의 순환에서 양이 생겨나는 곳이 곧 음이 사라지는 곳이 되며 이는 서로를 교환하는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갑목을 예로 들면 하늘의 생기를 받아 앞으로 발산할 준비를 마친 단계인 해월에 생합니다. 반면 정오의 태양처럼 겉으로는 나무가 가장 무성해 보이는 5월의 갑목은 죽습니다. 이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부의 생기는 이미 다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을목은 반대로 5월에 무성하게 자라나므로 생이라 하고 해월에 잎이 떨어지므로 사라고 합니다. 기운과 실체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제4편 십간배합성정론. 천간의 합화는 음과 양의 짝이 조화를 이루어 일어납니다. 이는 하도의 수위에 근거한 선천의 법칙입니다. 오행이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음양의 노소가 먼저 있고 그 후에 조화의 기운인 흙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갑기합이 토가 되는 것을 시작으로 토생금의 원리에 따라 을경은 금으로, 금생수의 원리로 병신은 물로, 다시 수생목의 정임은 나무로, 목생화의 무게는 불로 변하여 오행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합화의 이치이며 합이 되면 그 성정도 변합니다. 기란 기운인 정관이나 정인이 합이 되어 다른 기운으로 변하면 그 본래의 좋은 역할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칠살이나 상관 같은 흉한 기운이 합을 하여 묶이면 나를 공격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기락에 변합니다. 이처럼 합이 되면 기람이 아니게 되고 흉함이 아니게 되기도 하니 이를 합화에 따른 성정의 변화라고 합니다. 제5편 십간합의불합론. 천간이 합을 하는 이치는 분명하지만 합을 하려 해도 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간에 다른 글자가 가로막고 있어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간목과 기토가 합하려는데 중간에 경금이 있다면 간목이 경금을 뛰어넘어 기토와 합할 수 없으니 이는 정세에 눌려 감히 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합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위치가 너무 먼 경우입니다. 연간에 갑이 있고 시상에 기가 있다면 서로 마음은 있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합의 작용이 10분의 2에서 3 정도로 미미합니다. 셋째는 인격체인 내가 직접 하는 합입니다. 일간인 내가 재성이나 관성과 합하는 것은 내 것을 정답게 끌어안는 것이지 합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기운을 두고 둘이 다투는 쟁합이나 투합은 정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아 그 힘이 약해질 뿐입니다. 제6편 십간득십불왕 실시불양론. 예부터 제철을 얻으면 왕성하고 이르면 쇠약하다고 했지만 이는 고정된 공식이 아닙니다. 계절의 기운은 주도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다른 기운들이 늘 함께 존재합니다. 봄에 나무가 왕성할 때도 흙은 만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원령이 중요하긴 해도 연월 일시의 전체 구성이 기운을 더하거나 덜어냅니다. 따라서 태어난 달의 기운을 얻지 못했더라도 다른 자리에 강한 뿌리를 두고 있다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을의 나무라도 지지의 인묘에 강력한 뿌리가 있다면 능히 관성을 감당할 수 있으니 이를 철을 잃었으나 약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지의 뿌리는 장생이나 록처럼 강한 것도 있고 묘고나 여기처럼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천간에 같은 기운이 많은 것은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고 지지의 뿌리를 둔 것은 내 집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천간의 세력보다 지지의 뿌리가 튼튼한 것이 훨씬 실속 있고 강한 법입니다. 제7편 형충회합의 법론. 지지의 관계에는 형, 충, 회, 합이 있습니다. 사주 지지에서 형이나 충은 대개 좋지 않은 일로 보지만 삼합이나 육합을 통해 이를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묘와 유가 충돌하려 할 때 지지에 술이 있어 묘술합이 되거나 진이 있어 진유합이 되면 충돌이 멈춥니다. 또한 해묘미나 사유축 같은 삼합이 이루어져도 충돌은 해소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충을 풀려다가 도리어 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의 충을 이용해 원령의 충을 막아 격국을 보존하는 기묘한 변화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지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의 형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그 묘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제8편 용신론. 사주의 핵심 기운인 용신은 오직 원령에서 찾습니다. 일간을 원령의 지지와 대조하여 생극 관계를 따지면 격국이 정해집니다. 정제 정관 정인식신처럼 유순하고 좋은 기운은 그 흐름을 순조롭게 살렸어야 하고 편관상관겁지의 양인처럼 거칠고 사나운 기운은 강하게 제어하거나 돌려서 써야 합니다.
좋은 기운은 서로 돕고 보호하는 식으로 구성해야 하며 사나운 기운은 식신으로 칠사를 누르거나 인성으로 상관을 다스리는 식으로 조화시켜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원령을 근본으로 삼아야 함을 잊고 사주의 글자들을 잘못 해석하곤 합니다. 설령 원령에 용신으로 쓸만한 글자가 없더라도 여전히 원령을 위주로 하여 사주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기운을 찾아야 합니다. 용신이 바로 사주의 기틀을 세우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제9편 용신성패구응론. 용신은 원령에서 찾지만 주변 글자들과의 조화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합니다. 격국이 성공했다는 것은 각 기운이 방해 없이 제 역할을 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격에 재성과 인성이 있으면서 형충파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은 정관이 상관에게 공격을 받거나 재성이 너무 약한데 겁재만 많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사주에는 성공 속에 실패의 요인이 섞여 있기도 하고 실패한 듯 보여도 결정적인 조력자가 나타나 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이 정관을 해치려 할 때 인성이 나타나 보호해주거나 사주가 탁해질 때 합을 통해 맑게 하는 것이 구응입니다. 사주풀이의 묘미는 바로 이 성패와 구응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제10편 용신변화론. 용신은 원령이 결정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운이 여럿이라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지지 안에는 여러 기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월은 간목이 고을 사또와 같고 병화와 무토는 부관과 같습니다. 사또가 자리를 비웠는데 부관인 병화가 천간으로 드러나면 부관이 사또 노릇을 하게 되니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에서 좋아지는 경우는 격국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인성격이 칠사를 만나 살인상생으로 변하거나 상관격이 재성을 만나 상관생재로 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인성이 겁재로 변하거나 재성이 칠살로 변하면 격국이 나빠집니다. 용신이 없으면 사주가 서지 못하고 용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영묘함이 없습니다. 사주를 잘 보는 이는 반드시 이 변화의 묘리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제11편 용신순잡론. 용신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것과 섞이는 것으로 나뉩니다. 순수하면 기라고 섞이면 흉하게 작용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기운이 만나 제 역할을 다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 간목과 병화가 함께 드러나면 재성과 관성이 서로 도와 귀하게 되는데 이를 순수하다고 합니다. 반면 섞였다는 것은 서로의 기운이 충돌하여 제 역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 기토와 을목이 함께 드러나면 상관이 관성을 극하여 사주가 탁해지는데 이를 섞였다고 합니다. 사주풀이에서 기운의 순수함과 복잡함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제12편 용신격국고저론. 사주의 용신이 정해지면 자연히 그 틀인 격국이 형성되며 그 격국에도 높고 낮음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격국이든 귀함과 천함이 존재하며 그 변화가 무궁무진하지만 핵심은 유정함과 무정함 그리고 유력함과 무력함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기운들이 서로 정답게 돕고 있는 것을 유정하다고 하며 각 기운이 충분한 뿌리를 내리고 기세가 당당한 것을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관이 관성을 해치려 할 때 다른 글자가 이를 합하여 막아준다면 유정한 것이고 일간과 용신이 모두 제철의 기운을 얻어 당당하다면 유력한 것입니다. 글자 한자의 힘에 따라 전체의 성패가 갈리기도 하니 사주의 높고 낮음을 살피는 것은 매우 미세하고도 깊은 공부입니다. 제13편 용신인성득패 임패득성론. 사주의 성패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성공한 듯 하다가도 패배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한 듯 보이나 극적으로 반전되어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상관격이 재성을 만나 상관생재로 성격되었으나 다시 그 재성이 칠사를 도와버리면 성공이 실패로 돌아가는 꼴입니다. 반대로 정관이 상관에게 공격받아 파격된 상황이라도 다른 글자가 그 상관을 막아주거나 힘을 빼준다면 위기가 기회로 변해 격국이 살아납니다.
사주의 변화는 기묘하고 무궁무진하므로 한 단면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기의 흐름과 반전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제14편 용신기우득실론. 운명을 논할 때는 원령의 용신을 위주로 삼되 반드시 당시의 기후인 조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영웅오거리 시대를 잘 만나면 적은 힘으로도 큰 공을 세우지만 시절이 어긋나면 재주가 뛰어나도 성공하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성과 관성이 만난 사주는 귀하지만 겨울에 나무가 물을 만나면 금이 있어도 얼어붙은 물이 나무를 키울 수 없어 귀함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겨울에 나무가 불을 만나면 추위를 녹여주므로 매우 빼어난 기운이 됩니다. 또한 금수상관격은 관성을 보는 것을 꺼리지 않는데 이는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절의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조후의 이치는 사주풀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15편 상신긴요론. 원령에서 용신을 정했다면 다른 자리에는 반드시 그 용신을 돕는 상신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을 보필하는 재상과 같은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정관격에 재성이 있어 정관을 생해주면 재성이 상신이 되고 식신이 칠사를 눌러 일간을 보호하면 식신이 상신이 됩니다. 격국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오직 이 한 글자에 달려있을 때 이를 상신이라 합니다. 때론 일간이 상처받는 것보다 용신이 상처받는 것이 더 아프고 용신이 상처받는 것보다 이 상신이 무너지는 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사주라는 정교한 틀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도움의 글자가 바로 상신이기 때문입니다. 제16편 잡기취용론. 진술충 미달은 여러 기운이 섞여 있어 잡기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많은 암장이 있어 용신을 잡기가 까다로울 것 같으나 실은 매우 쉽습니다. 천간으로 드러나거나 지지에서 합을 하여 그 모습이 맑게 드러난 기운을 골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월에 태어난 간목이 천간으로 무토가 드러나면 편재격이 되고 개수가 드러나면 정인격이 됩니다. 만약 지지에서 신자와 합을 하여 물의 기운을 이룬다면 인성격으로 봅니다. 섞여있는 기운 중에서 가장 또렷하게 자기 존재를 드러낸 것을 용신으로 삼으면 되니 이를 섞여있으나 뒤섞이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제17편 묘구충영론. 흔히 잡기의 재성과 관성은 충을 해서 창고를 열어야 발복한다는 계고 이론을 이야기하지만 원저자인 심효첨은 이를 명백한 오류라고 비판합니다. 천간으로 드러나거나 지지에서 합을 하여 이미 맑게 작용한 상태라면 충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천간으로 드러난 소중한 기운이 지지를 충할 때 그 뿌리가 흔들려 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성 같은 기운은 충을 하면 창고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잡기의 충을 무조건 좋다고 보거나 충이 없으면 쓸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헛된 논리일 뿐입니다. 제18편 사길신능파경론. 재성, 관성, 인성, 식신은 본래 길한 신이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쓰이면 오히려 격국을 깨뜨리는 원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식신이 칠사를 억제하고 있는데 재성이 나타나 그 식신의 기운을 빼앗아 칠사를 도와버리면 재성이 격국을 망치는 꼴입니다. 또한 인성이 명예를 지키고 있는데 재성이 나타나 그 인성을 망가뜨리는 재극인이 일어나면 아름다운 인성격이 무너집니다. 산삼과 녹용이 몸에 좋아도 과하거나 맞지 않으면 독이 되듯이 사주의 기륭 역시 이름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필요한 기운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9편 사흉신흥성경론. 칠살, 상관, 현인, 양인은 본래 흉한 신이지만 적절하게 다스렸으면 오히려 격국을 완성하고 크게 성공하게 만듭니다. 인성이 약할 때 칠살이 나타나 이를 살려주거나 사주에 겁재가 많아 재물이 흩어질 때 상관이 나타나 그 기운을 설기시켜 합으로 묶어주는 것이 그 예입니다. 마치 전쟁터의 날카로운 창검이
본래는 위험한 도구이나 나라를 구하는 장수의 손에 들리면 평화를 가져오는 귀한 물건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기운일수록 잘 다스리면 그릇이 큰 귀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제20편 생극선 후분기륭론. 사주풀이에서 같은 글자들이 있더라도 어느 글자가 먼저 오고 나중에 오는지에 따라 기륭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는 명리학에 매우 깊고도 오묘한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격에 재성과 상관이 함께 있을 때 상관이 먼저 나오고 재성이 나중에 나오면 재성이 상관의 공격을 막아줘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성이 먼저 나오고 상관이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잘 나가던 정관이 마지막에 상관에게 무너져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인성이 재물에 의해 망가지는 사주라도 재산이 먼저 있고 인성이 나중에 오는 것과 그 반대의 경우는 말년의 운명이 천지 차이입니다. 글자의 배열 순서는 그 사람의 인생 행로와 마지막 결과물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가 됩니다. 제21편 성진무관격국을 노남. 사주의 격국은 오로지 원령과 사주의 간지 배합으로 결정됩니다. 신살에 좋고 나쁨은 오행의 생극작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어찌 사주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격국에 방해가 된다면 재성이나 관성 같은 좋은 글자도 도움이 안 되는데 하물며 길성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격국이 이미 완성되었다면 신살이 아무리 흉해도 그 귀함을 손상시키지 못하며 격국이 깨졌다면 천덕기인 같은 길성이 가득해도 공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경중을 몰라 신살만 보고 용신과 사주 구성을 무시한 채 귀천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옛 책에서 말하는 록이나 귀는 대개 정관을 뜻하는 것이지 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사주에 귀인이 많으면 춤추고 노래한다 는 말도 관성이 많다는 뜻이지 신살인 귀인이 많아서 창녀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격국이 맑고 귀한데 신살까지 좋다면 더욱 영광스럽겠지만 신살 그 자체가 격국의 귀천을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위험한 격국에서 신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귀천은 언제나 격국에 달려 있습니다. 제22편 외경용사를 노남. 사주의 용신은 원령에서 찾는 것이 원칙인데 왜 외격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외격은 원령에서 도저히 용신을 잡을 수 없을 때 이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바깥의 격이라 부릅니다. 봄의 나무, 겨울의 물, 사계절의 흙처럼 일간과 원령의 기운이 같아 쓸만한 관성이나 재성이 없을 때 비로소 종격이나 화격 혹은 충재회록 같은 여러 외격을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원령에 이미 쓸만한 용신이 있거나 천간에 재성이나 관성이 뚜렷한데도 이를 버리고 억지로 외격을 찾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옛사람들이 원령에 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무겁게 보고 관성이 있다면 다른 격국을 찾지 말라고 한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또한 원령의 용신이 비겁에게 극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어 망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외격으로 갈아타는 것 역시 잘못된 공부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제23편 궁분용신빼육친을 노남. 사람의 주변 친척도 사주의 간지와 자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난 년 월 일시의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조상, 부모, 배우자, 자녀의 고정된 자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운의 관계로 육친을 배정하기도 하는데 나를 낳아준 정인은 어머니가 됩니다. 편제는 어머니의 정식 남편이기에 아버지가 되며 정제는 내가 극하여 다스리는 배우자가 됩니다. 나를 극하는 관성이 자녀가 되는 이유는 재성이 낳은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비견이 형제가 됨은 명백한 이치입니다. 육친의 덕이 있는지 기라고 흉한지는 그 자리에 있는 글자가 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내게 필요한 기운인지 싫어하는 기운인지를 대조하여 살피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24편 처자를 노남. 사주의 기륭은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적중률이 높습니다. 본인의 북위빈처는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와 자녀는 내 삶과 가장 밀접하므로 사주에 뚜렷한 흔적이 남습니다. 보통 배우자 자리에 재성이나 관성이 있으면 배우자 덕이 있다고 보지만 이것도 사주 전체의 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성격 사주라면 일지에 상관이 있어도 재성을 생해주니 아내가 내조를 잘한다고 보며, 기운이 약한 사주라면 일지에 양인이 있어도 나를 돕는 뿌리가 되어주니 아내가 나를 돕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이론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자리와 함께 배우자를 상징하는 글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녀 역시 자녀 자리와 자녀를 상징하는 글자의 희기를 살피는데, 자녀의 숫자를 따질 때는 12운성의 생황묘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운은 태어난 시의 기운이 내 사주 전체의 틀과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자녀를 상징하는 글자가 건재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25편 행운을 노남. 운을 보는 법은 사주 원국을 보는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주가 원국의 간지를 원령의 희기와 대조하는 것이라면, 운은 들어오는 대운의 간지를 내 사주의 희기와 대조하는 것입니다. 대운의 글자 하나하나가 내 사주의 글자들과 만나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피면 기륭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내게 필요한 기운을 도와주는 운이 오면 기운이고, 내가 싫어하는 기운을 가져오거나 소중한 글자를 공격하면 흉운입니다. 때로는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내 사주의 다른 글자와 합의되어 변해버리면 실속이 없고, 보기에는 흉해 보여도 내 사주의 글자가 이를 막아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운의 좋고 나쁨도 결국 내 사주 원국이라는 바탕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니, 글자 하나하나의 생극재화를 세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제26편 행운 성격 변격을 노남. 사주의 격국은 본래 타고난 8글자로 이루어지지만 대운에 따라 격국이 완성되기도 하고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륭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입니다. 성격이란 사주에 부족했던 기운이 운에서 들어와 완벽한 틀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격 사주의 관성의 뿌리가 약했는데 운에서 지지합을 통해 강한 세력을 만들어주는 경우입니다. 변격이란 운에서 들어온 글자가 기존의 격국을 깨뜨리거나 다른 성질로 바꾸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관격 사주인데 운에서 상관이 강하게 들어와 관성을 쳐버리거나, 걸록격 사주인데 운에서 지지합을 통해 상관인 식상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운에 따른 격국의 완성과 변화는 인생의 큰 흐름을 뒤바꾸는 핵심 기제이므로 매우 정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제27편 희기간지우별을 노남. 사주의 희기는 천간과 지지가 모두 관여하지만 그 작용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라 활발하게 움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지는 땅의 기운이라 고요하게 머물며 때를 기다립니다. 천간은 하나의 순수한 기운이지만 지지는 여러 기운을 품고 있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격 사주의 천간으로 정관과 칠살이 겹쳐 나오면 관사론잡으로 흉하지만 지지에만 섞여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간으로 상관이 드러나 정관을 치면 치명적이지만 지지에만 상관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평상시에는 해롭지 않습니다. 다만 지지의 기운도 합이나 충을 통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천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천간은 드러난 실질적인 사건을 결정하고 지지는 그 바탕이 되는 환경과 저력을 결정하므로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제28편 지중이기봉운 두청을 노남. 지지에 숨겨진 좋은 기운이나 나쁜 기운은 대운에서 그 기운이 천간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본색을 드러내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지 속에만 있을 때는 준비 상태였다면 운에서 천간으로 추출되면 비로소 활동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지에 재성의 씨앗만 있었는데 대운 천간으로 재성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큰 재물을 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지끼리 합을 하여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는 것도 기운이 맑아진 것으로 보아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비록 타고난 사주의 틀이 중요하지만 운에서 들어오는 운연,
10년의 기운이 지지에 잠자던 세포를 깨워 사주의 성격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지지는 천간의 뿌리가 되고 천간은 지지의 쓰임새가 되니 운을 볼 때는 대운의 글자가 내 사주에 잠자던 기운을 어떻게 깨우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제29편 시설꾼 입격국을 노남. 사주의 용신은 오직 원령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원령에서 찾을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외격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경중을 몰라 억지로 외격이라는 틀에 끼워 맞추느라 사주의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원령의 정관이 뚜렷한데도 시의 모양새만 보고 엉뚱한 외격을 거론하며 정관을 무시하는 식입니다. 또한 일간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을 보고 도리어 격국이 깨졌다고 하거나 정당한 관성과 인성의 만남을 두고 특이한 격국이라며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론들은 모두 명리의 근본 이치인 원령과 생극을 무시하고 겉모양인 격국 이름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주의 진실은 언제나 원령이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 있습니다. 제30편 시설이화전화를 노남. 명리학에는 분명한 이치가 존재하지만 이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본 원리인 음양의 이치는 무시한 채 입으로만 전해지는 조잡한 노래 가사를 진리처럼 믿거나 원령을 무시하고 외격계만 집착하는 식입니다. 또한 사주의 형세를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약한 것을 돕고 강한 것을 누르는 것만이 능사인 줄 아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성공한 부귀한 사람들의 사주를 해석할 때 그 사람이 이미 성공했으니 어떻게든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끼워 맞추려다 보니 엉터리 격국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심지어 태어난 시조차 불분명한데 억지로 좋은 시를 붙여 귀격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이치를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남들의 성공에 편승해 만들어진 가짜 이론의 늪에서 평생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제31편 정관을 노남. 정관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지만 칠살과는 달리 나를 올바르게 통제하는 존재입니다. 왜 정관은 형충파해를 그토록 꺼리고 존귀하게 대접할까요? 하늘 아래 가장 귀한 천자라도 하늘과 조상을 섬기는 이치가 있듯이 정관은 나라의 임금이나 집안의 어른과 같은 분수이기에 아래에서 위를 침범하는 형충파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관은 나를 보호해주고 생해주는 기운을 기뻐하므로 나쁜 기운은 제거하고 좋은 기운을 보존하면 귀한 사주가 됩니다. 정관격의 재성과 인성이 함께 드러나 서로 방해하지 않고 정관을 돕는다면 큰 귀격이 됩니다. 또한 상관이 나타나 정관을 해치려 할 때 인성으로 상관을 제압하는 경우나 칠살이 섞여 탁해졌을 때 이를 맑게 걸러내는 것도 매우 귀한 이치입니다. 정관의 조화는 무궁무진하여 겉보기에 깨진 듯 보여도 내부에서 정교하게 합하고 다스려져 있다면 오히려 더욱 큰 귀함으로 반전되기도 합니다. 제32편 정관치운을 노남. 운을 잡는 길은 사주의 생김새마다 다르며 그 이치가 매우 정밀하고 활발하여 한 가지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정관격 사주에서 운을 취할 때는 정관이 어떤 조수를 거느리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정관이 재성과 인성을 쓰고 있다면 나의 힘이 약할 때 나를 도와주는 운이 길하고 정관의 힘이 약할 때는 정관을 돕는 운이 좋습니다. 정관격의 재성을 쓰고 있다면 나를 돕는 운이나 인성운을 기뻐하며 식상운은 꺼립니다. 하지만 사주 자체가 강하다면 다시 재성이나 관성운으로 흘러도 좋습니다. 정관이 상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인성이 이를 막아주고 있다면 인성의 힘을 키워주는 관성이나 인성운이 길합니다. 만약 칠살이 섞여 있다면 식상이 오히려 칠살을 제압해 사주를 맑게 해주므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관격의 운은 원국에서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제어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제33편 재를 노남. 재성은 내가 극하여 다스리고 쓰는 물건과 같습니다. 정관을 생해주기에 아름답다고 하며 재물과 아내,
개인의 재능과 활동력 등을 상징합니다. 재성은 지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천간으로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은 꺼리지만 딱 하나가 맑게 드러난 것은 오히려 격국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특히 재성이 정관을 생하고 있다면 천간에 드러나도 겁재의 위협에서 안전한데 이는 마치 국고의 돈을 관인이 지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재성격의 귀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재성이 정관을 잘 생하고 있는 경우, 식신이 재성을 돕고 있는 경우, 혹은 재성이 너무 많아 인성으로 조절하는 경우 등 일간의 힘과 재성의 조화에 따라 그 격이 결정됩니다. 만약 겁재가 너무 많아 재물이 위태로울 때는 상관을 살짝 써서 겁재의 기운을 빼주기도 하고 때로는 재성을 버리고 칠사를 취하는 기묘한 변화의 사주도 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제34편 재취운을 노남. 재성격의 운을 취할 때는 재성이 맺고 있는 짝과의 관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재성이 정관을 생하고 있다면 나의 기운을 돕는 인성이나 비거분이 길하고 정관을 해치는 상관이나 사주를 탁하게 만드는 칠사로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 식신이 재성을 돕고 있는데 재성과 식신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면 일간을 돕는 운이 와야 발복하며 반대로 일간이 너무 강하다면 식상과 재성운으로 흘러야 재물을 얻습니다. 재성이 인성과 짝을 맺고 있을 때는 정관운이 오면 명예와 부를 동시에 얻으며 재성이 칠살과 함께 있을 때는 식상이 나타나 칠살을 눌러주는 운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재성격의 운은 재물이 나의 통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흘러야 길합니다. 제35편 인수를 노남.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보호하는 기운으로 정인과 편인 모두 소중합니다. 인성격은 관성을 만나 관인상생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간과 인성의 힘이 넉넉하다면 관성이 맑고 순수할 때 큰 귀를 누립니다. 만약 인성의 힘이 너무 강하여 기운이 막혀 있다면 식신이나 상관으로 그 기운을 빼주는 것이 빼어난 매력이 됩니다. 또한 거칠고 사나운 칠살이라도 인성을 생해주어 나를 돕게 만든다면 위험 있는 귀격이 됩니다. 반대로 인성이 너무 많아 게을러지고 답답할 때는 재성이 나타나 인성을 적절히 자극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인성격은 나를 돕는 기운이기에 사주 구성을 세밀히 살펴 그 힘이 적절히 유통되고 있는지 혹은 너무 넘쳐서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제36편 인수치운을 노남. 인성격의 운은 사주에서 인성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인성이 정관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관성이 약하다면 재물운이 와서 관성을 살려줄 때 운이 크게 열립니다. 하지만 상관이 정관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을 제압하는 인성운이나 정관을 돕는 운이 와야 합니다. 인성이 너무 강해 식신을 써서 기운을 빼고 있다면 재성운이 와서 넘치는 인성을 다스려줄 때 발복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칠사를 인성으로 승화시켜 쓰고 있을 때 재성운이 오는 것인데 재성이 인성을 깨뜨리면 굶주린 칠살이 나를 직접 공격하게 되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인성격의 운은 나를 보호하는 방어막인 인성이 튼튼하게 유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체되지 않고 활발하게 소통되도록 돕는 방향이 좋습니다. 제37편 식신을 노남. 식신은 나의 기운을 밖으로 발산하는 성분으로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공록의 별이라 불립니다. 식신이 재성을 돕고 있는 식신생재는 매우 아름다운 격국이며 일간이 튼튼하고 식신과 재성이 모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큰 부귀를 누립니다. 여름에 나무가 식신을 쓸 때는 열기가 너무 강해 무관의 길로 가기도 하고 인성을 만나 열기를 식혀주면 큰 권세를 얻기도 합니다. 식신은 나를 돕는 인성이 나타나 내 밥그릇을 엎는 것을 가장 꺼리지만 사주에 재성이 있어 인성을 막아준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식신으로 칠살을 제압하는 식신제살은 위험있고 명예로운 귀격이 됩니다. 식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운이므로
이 기운이 재성으로 연결되어 실속을 차리거나 또는 칠사를 눌러 명예를 지키는 식으로 쓰여야 그 가치가 빛납니다. 제38편 식신치운을 노남. 식신격의 운 역시 식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중심입니다.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있다면 재물운이나 식상운이 오면 좋은데 만약 재성과 식신의 기운이 너무 강해 일간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라면 나를 돕는 비겁운이 가장 좋습니다. 식신으로 칠사를 막아내고 있는 격국에서는 식신의 힘을 빼앗는 재성운을 가장 꺼립니다. 재성이 칠사를 도와 나를 공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성이 나타나 식신을 방해하고 있을 때는 재성운이 와서 그 인성을 제거해주는 것이 매우 길하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식신격의 운은 내 재능이 방해 없이 발휘되어 결실로 이어지거나 위협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일간의 힘과 주변 글자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향이 최선입니다. 제39편 편관을 노남. 칠살은 나를 공격하는 사나운 기운이라 본래는 좋지 않게 보지만 대운과 사주에서 이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그 어떤 기운보다 큰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영웅오걸이나 장수들이 칠살을 많이 가진 것은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를 길들여 천하를 호령하는 힘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칠살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신으로 칠살을 억누르는 식신제살입니다. 이때는 재성이 나타나 식신의 기운을 빼앗아 칠살을 돕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칠살의 살기를 인성으로 녹여 나를 돕게 만드는 살인상생도 매우 귀한 격국입니다. 칠살과 정관이 섞여 사주가 탁해졌을 때는 하나를 제거하여 맑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칠살을 나의 무기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 살기에 무너지느냐는 오로지 사주 내의 식신과 인성이라는 조절 장치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40편 편관치운을 노남. 칠살의 운 역시 칠살을 어떻게 길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운명의 향방이 갈립니다. 식신으로 칠살을 제압하고 있다면 식신과 칠살의 힘겨루기를 보아야 합니다. 칠살이 너무 강하면 식신을 돕는 운이 와야 하고 식신이 너무 강해 칠살이 무력해졌다면 오히려 칠살을 돕는 운이 와야 발복합니다. 이때 식신의 힘을 빼앗고 칠살을 돕는 재성운이 오면 가장 위험합니다. 칠살을 인성으로 달래고 있다면 인성과 일간을 돕는 운이 가장 길하며 재성운은 독이 됩니다. 양인이라는 강한 무기로 칠살에 맞서고 있다면 차라리 칠살운이 더 들어와서 양인과 맞서게 하는 것이 영웅의 풍물을 만듭니다. 칠살의 운은 폭풍우를 잠재우거나 아니면 그 폭풍우를 타고 하늘로 솟구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제41편 상관을 노남. 상관은 비록 정관을 해친다 하여 흉한 별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빼어난 총명함과 재능을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문인이나 학자들 중에 상관격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 나무가 시원한 물을 만나거나 겨울에 금이 따뜻한 불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빼어난 기운으로 봅니다. 상관격은 다른 어떤 격국보다 변화가 많아 계절과 기온의 강약, 희기를 매우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상관이 재성을 생하여 재산과 명예를 동시에 얻는 식상생재, 인성이 나타나 상관에 거친 성정을 길들이는 상관패인 등이 대표적인 귀격입니다. 또한 금수 상관격 사주가 정관을 만나는 것은 매우 귀하게 보는데 이는 차가운 기운을 녹여주는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관은 넘치는 재능의 별이므로 이 재능이 재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인성으로 잘 길들여져야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제42편 상관치운을 노남. 상관격의 운은 상관이 어떤 도구와 짝을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관이 재성과 짝을 맺고 있다면 일간의 기운이 약할 때는 인성이나 비겁운이 좋고 일간이 강할 때는 재성이나 상관운이 길합니다. 상관을 인성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는 관성이나 인성운이 들어와 이 인성의 힘을 북돋아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인성을 무너뜨리는 재물운은 매우 흉하게 봅니다. 상관이 칠살과 인성을 함께 쓰고 있다면 인성운을 가장 반기며 재성운은 위험합니다.
상관격 사주에서 정관을 쓰고 있다면 재성이나 인성운이 들어와 정관을 보호해주는 것이 좋으며, 다시 상관이나 식신운이 들어와 정관을 공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관격의 운은 나의 화려한 재능이 어떤 통로로 흘러가 결실을 맺게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제43편 양인을 노남. 양인은 내 재물을 강하게 빼앗으려 하는 기운으로 겁재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양인은 그 기운이 너무 강하고 사납기 때문에 반드시 관성이나 칠살로 강하게 억눌러야 큰 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주라면 칠살이 나를 공격할까 봐 걱정하지만, 양인격은 오히려 칠살이 들어와 이 날카로운 양인의 칼날을 맞서주는 것을 가장 반갑습니다. 양인이라는 거친 망나니를 칠살이라는 엄한 장수가 나타나 길들이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재성이나 인성이 함께 있다면 명예와 권세를 모두 쥐게 됩니다. 만약 양인격 사주에 관성이나 칠살이 없다면 식신이나 상관을 써서 그 사나운 기운을 잘 달래어 재물로 연결시켜야 겨우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억척스럽고 강력한 힘인 양인은 잘 쓰면 만인을 호령하는 장수의 칼이 되지만, 잘못 쓰면 자신과 주변을 상하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으니 다스림의 묘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44편 양인 치운을 노남. 양인격의 운은 양인의 기운을 얼마나 적절하게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관으로 양인을 다스리고 있다면 관성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이 가장 좋지만, 이미 관성이 사주에 충분히 강하다면 나를 돕는 자비로운 인성운도 길합니다. 반면 관성을 해치는 식상운은 꺼립니다. 칠살로 양인에 맞서고 있다면 칠살이 충분히 힘을 써서 양인을 억누를 수 있도록 칠살을 돕는 운이 와야 하고, 만약 일간이 너무 약해 칠살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일간을 돕는 인성운이 길합니다. 만약 사주의 관성과 칠살이 뒤섞여 탁하다면 하나를 제거하여 맑게 해주는 운이 올 때 크게 발복합니다. 양인의 운은 무력과 절제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제45편 걸록월겁을 노남. 걸록과 월겁은 태어난 달의 기운이 나와 같은 것을 말하며 비겁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 격국은 내 편이 너무 많아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서 재성과 관성을 찾아 적절한 쓰임새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이 맑게 드러나고 이를 돕는 재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다면 만인의 우러름을 받는 지도자의 사주가 됩니다. 만약 관성이 없다면 식신이나 상관을 써서 넘치는 내 기운을 유통해 재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 격국은 자수성가하거나 명맥을 잇는 힘이 강하지만, 관성이 부족하면 명예를 얻기 힘들고 재성이 부족하면 실속이 없기 쉬우므로 주변 글자들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겁이 왕성한 기운을 나라를 위한 힘으로 쓰느냐, 아니면 생산적인 활동으로 연결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제46편 걸록월겁 지운을 노남. 건록월겁격의 운은 내 넘치는 기운을 어떻게 소비하고 다스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관을 용신으로 쓰고 있다면 관성의 힘을 북돋아주는 재성운이 길하며, 정관을 묶어버리거나 칠살이 섞이는 운은 좋지 않습니다. 재성을 쓰고 있다면 반드시 식상운이 들어와 비겁의 기운을 재물로 바꿔줘야 하며, 일간이 너무 강하다면 식상과 재성운에서 큰 불을 쌓습니다. 칠살을 쓰고 있다면 식신이 이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운이 길합니다. 만약 재성이나 관성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내 기운을 식상으로 빼고 있다면 재성운이 올 때 비로소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됩니다. 걸록격의 운은 강력한 추진력인 비겁의 에너지를 어떤 목적지로 이끌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47편 잡격을 노남. 잡격은 원령에서 도저히 용신을 찾을 수 없을 때 사주 전체의 특수한 형세를 보고 정하는 격국들로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일간의 기운이 너무 강해 한쪽으로 쏠린 종격이나 화격, 혹은 지지에서 특정한 충과 합을 통해 없는 관성을 끌어다 쓰는 여러 이름의 외격들이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자인 심유첨은
이러한 복잡한 외격들 중 상당수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이론임을 강조합니다. 벼슬을 아침 햇살에 구한다 거나 쥐가 귀해진다 는 식의 기괴한 이름들에 집착하기보다는 언제나 오행의 생극재화라는 근본 원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잡격은 사주의 특별한 예외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므로 명리의 정수를 벗어난 해괴한 격국들에 미혹되지 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치로 운명을 감명해야 합니다.